저도 뭐 좀 이렇게 땅은 하나 산 건 있어요. 창피해서 안 되겠어. 아파트 산다는 거 진짜. 주택을 살아야지 정말. 저의 페이보릿 집입니다. 제가 본 건축가 집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건축가들이 지은 자기의 집, 본인의 자택을 어떻게 지어서 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 유명한 것들만 고른 거예요. 일단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은 겁니다. 1889년도에 완공된 그 시카고에 있는 집인데요. 원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일을 했거든요. 이 루이스 설리반은 누구냐 하면은 근대 건축의 거의 초석을 다진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백화점 같은 그런 그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건물 양식 같은 것들, 그 시카고에서 처음 고층 건물을 짓고 그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용주인 루이스 설리반한테 $5,000를 빌려가지고 22살 때 신혼집을 지은 거예요. 22살에 저런 집 짓고 살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네요. 약간 아르누보의 그 양식 같은 것들도 좀 보이죠. 그래서 장식들 좀 많이 넣고, 그리고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천정고가 되게 낮습니다. 그 이유가 이 라이트 자체가 키가 별로 안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게 깔린 수평의 건축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1층, 2층짜리 집 많이 지었고 단층짜리 집도 많이 짓고, 그래서 천정고도 되게 낮고, 제가 몇 개의 그 프랭크 라이트가 설계한 주택을 가봤는데 심지어는 안방에 들어가는 복도도 이 폭이 뭐 한 70cm밖에 안 돼요. 이게 복도처럼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 통과할 때 거의 어깨가 닿을 듯이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건축의 특징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 여러분이 똑같이 지으시려면은 뭐 말도 못하게 돈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는 솜씨 좋은 목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목을 써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천연 재료 갖고서 쓴다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 건축가들의 제약이라고 한다면은 창틀이나 이런 것들을 공상품을 쓸 수가 없었던 시절이고, 다 나무로 그냥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제작해서 사용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장점은 그림을 그려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다 디자인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의자들도 다 라이트 본인이 다 디자인해서 넣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창틀 프레임이나 아니면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저런 천장의 이런 조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커스텀으로 만든 것들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알바 알토의 작품입니다. 1936년도에 헬싱키에서 완공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가족용 주택과 사무실로 설계했다. 그래서 평론가들이 이제 낭만적 기능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21세기를 사는 제가 보면은 이 평면도를 보면은 아무리 대가의 작품이긴 하지만 허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냥 뭐 이렇게 팬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룰이 딱 맞는 것도 없고, 뭐 요즘에 우리가 줄을 맞춘다고 하죠. 그런 것들도 없고, 뭐 약간 좀 중구난방인 것 같기는 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할 말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잘 된 평면은 아닌 것 같은데, 알바 알토는 일단은 핀란드의 그 재료를 잘 쓰죠. 이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쓰니까. 그리고 알토는 사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보면서 되게 많은 건축을 약간 좀 따라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 유명한 일화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을 딱 짓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서 자극을 받고 만든 게 이 사람의 대표작, 알바 알토의 대표작이 빌라 마리에란가 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되게 엄청난 막 사우나 이렇게 별채도 있고 뭐 그런 멋있는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훌륭한 작품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은 뭐 주택은 되게 험불합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보통 집이고,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좋은 완성도가 보인다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936년도라는 거를 감안하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르코르비제가 이게 1952년도에 완공한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유명하죠. 이게 로크브린 캠 마틴? 이런 지중해 되게 해안 도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옆에 식당이 하나 있고 그 식당 옆에 이 조그마한 오두막을 자기가 짓고 산 거예요. 이게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 오두막을 뭐 코르비제 전시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1:1 스케일로 그냥 만들어도 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되게 작은 공간 안에 거의 모든 게 다 그냥 잠도 자고 세면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코르비제가 여름 휴가를 보내던 곳이고, 이게 가로 3.66m, 세로 3.66m, 높이 2.26m. 그 박스 안에다가 이걸 짓는 거예요. 코르비제 우리가 작품들 많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모듈러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양쪽 팔 딱 뻗은 183 뭐 이 정도로 딱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최소한의 공간을 꾸겨 넣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 마감이 다 합판 같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면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전혀 뭐 복잡하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최소한으로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이에요. 뭐 수납장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 사진에서도 보이시지만은 이 창문을 어디다 뚫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식탁 같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
그때 이 앉은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에 창문이 있죠. 그다음 앞에 정면에 창문이 하나 딱 있고 창문이 없는 쪽에 앉고 싶으면 여기 반대쪽에 앉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면은 창문을 이 한쪽 벽에 바짝 붙여서 슬릿 창으로 뚫었어요. 세로로 길게 찢어가지고. 저런 창을 두면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가운데에다가 벽의 가운데에다 창문을 뚫으면은 그냥 빛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나머지 창문에 빛이 들어오는 그 벽체는 다 역광이 되는 거죠. 거기는 제일 어두운 공간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한쪽 벽체 끝에다가 이렇게 슬릿창을 딱 붙여 놓으면은 거기서 들어오는 창문이 이 보시는 이 전면부의 이 벽을 비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은 훨씬 밝아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쪽 벽은 어두운 벽체에 밝은 창문이 있는 게 하나 있고 왼쪽은 똑같은 창문이긴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슬릿창 때문에 벽체가 밝아져요. 그러니까 밝은 벽체에 밝은 창문이 있는 컨비네이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의 창문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효과가 다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베리에이션들이 좀 재미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거울 같은 것들도 뭐 최소한으로 되어 있고요. 세수 한번 하면 옆에 물 다 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진짜 건축사에 진짜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죠. 필립 존슨이라고. 이 건축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 건축계를 장악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의 아버지가 이제 되게 유명한 변호사였다고 그래요. 미국 중부에서. 근데 이 아들이 필립 존슨이라는 아들이 미스 판델로에라는 건축가 밑에 가서 일을 합니다. 아시죠? 근대 건축의 아주 거장이죠. 근데 미스 판델로에가 그 사람의 작품 중에 그 펜스워드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한옥을 흉내내 가지고 만든 것 같은 주춧돌을 밟고 올라가서 대청마루 있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이 계단이 있고 데크가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기둥이 철골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고 뭐 그런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의 특징이 뭐냐면 벽체가 다 유리예요. 다 유리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뭐 옷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계를 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 건축주 사모님 되시는 분이 소송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집이냐. 아니 다 들여다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건물을 중단을 한 거예요. 잠깐 이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짓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이 필립 존슨이 나와서 자기 집을 지은 게 이 글래스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글래스하우스는 다 유리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사실은 컨셉적으로는 펜스워드 하우스하고 제일 흡사한 집인 거죠. 이 사람이 이게 가능했던 거는 부모님이 되게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이분이 한 10에이커 넘는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을 사가지고 뭐 몇만 평이 자기 땅이니까 거기다 유리로 된 집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건축주니까. 그래서 글래스하우스라는 걸 짓고 여기 보시면은 직사각형의 평면도에 가운데 동그란 게 있죠. 저게 뭐냐 하면은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장실만 불투명하고 나머지는 다 투명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있는 데에만 벽돌, 빨간 벽돌로 짓고 동그랗게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벽난로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화장실 있는 유니트의 뒤쪽에 벽난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트를 깔아 놓고 거기다가 미스 판델로에가 만든 데이베드가 하나 있죠. 바르셀로나 체어 시리즈로 나오는 것들, 식탁 있고 뭐 부엌 있고 침실존 있고 이 하나의 큰 스튜디오 같은 건물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돼 있는 그런 유리창으로 돼 있다는 거죠. 뭐하고 제일 비슷하냐 하면은 일반적인 동양 건축과 제일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뭐랄까요? 서양은 벽 중심의 건축에서 기둥 중심의 건축 그걸로 바뀌고 있는 중이었어요. 기둥이라 하면은 철근 콘크리트도 있고 철골 구조도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재료로 기둥을 만들어서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은 구조체의 기둥과 기둥 사이가 뻥 뚫리게 되죠. 과거에 우리 동양, 극동아시아 쪽에서는 거기다 창호지로 된 창문을 달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리창을 달 수가 있는 거죠. 근대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판유리라는 게 대량 생산이 되면서 바깥의 풍경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약간 퀄리티, 공간의 퀄리티로 치면은 동양 건축과 제일 유사한 그런 건축 공간의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하죠. 바닥이 되게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헤링본은 그 이렇게 생선 가시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옷장 모양으로 된 벽돌로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되게 이 벽돌이라는 재료가 바깥에 꺼낸 거잖아요. 실내에다가 쓰지 않죠. 실내는 보통 마루 같은 재료를 쓰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많이 쓰는 벽돌을 실내 바닥재로 썼기 때문에 훨씬 더 야외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 흉내내고서 조그마한 근생 건물에 주차장을 이 벽돌을 한번 깔아봤거든요. 추가 공사비 3천만 원 나왔어요. 아니 이걸 나한테 물어보고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 안 물어보고 벽돌로 깐 다음에 공사비 추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이가 없는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게 바깥에 있는 나뭇가지가 밑으로도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가 홈에서도 그런 비슷한 걸 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좀 바꾼 거는 바닥 재료를 그림자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밝은색 그런 시멘트 컬러를 쓴 거고 여기는 이제 벽돌을 쓴 거죠. 야 이게 또 죽이는 집이 있네요. 뒤에 가니까 좋은 집이 나오네요. 안톤 가르시아 아브릴이라는 건축가인데
헤메로스코피움, 이게 뜻으로 치면 해가 지는 곳이라는 뜻이래요. 헤메로스코피움 하우스라는 건데 2008년도에 마드리드에서 완공이 됐습니다. 보면은 저기 이제 고속도로 만들 때 쓰는 그러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프리캐스트는 뭐냐면 이제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서 갖고 와서 조립만 하는 그런 부재를 말해요. 콘크리트 부재. 그래서 콘크리트 빔 5개하고 강철 트러스 빔 2개 이걸 써가지고,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게, 이걸 좀 다른 사진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가 되게 부자 동네예요. 이 동네가. 이분이 이제 이 집을 만들 때 보시면은 여기에 기둥 위에 이 빔이 엄청나게 길게 세워져 있잖아요. 이 뒤쪽에 벽체에서 거기 얹고,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그 토목에서 쓰는 거니까 캔틸레버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강도가 되게 강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길이는 뭐 한 4m 정도는 그냥 캔티로 나오는 거예요. 쭉 나와요. 왜냐면 이 단면을 보시면 U자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똑바로 되어 있는 박스로 되어 있는 나무 기둥이다. 그러면은 이 아랫부분의 하중이 집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U자 쉐입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책들을 쌓아놓으시고 그 사이에다가 종이를 얹을 때 A4 용지를 그냥 얹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축 처지죠. 근데 얘를 접어요. 접어가지고 지그재그로 접어서 아코디언처럼, 그래서 거기다 얹으면은 얘가 딱 서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거가 그 종이 접은 거 효과를 갖고 오는 거죠. 이 U-쉐입 단면을 갖고 있는 거가. 그래서 되게 강하게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4m 정도 나간 다음에 그 위에 이 뱀이 이게 또 얹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누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확 들리겠죠. 그 들리는 효과를 이 빔을 얹어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빔은 뭐로 쓰이냐? 왼쪽 빔은 이거는 수영장으로 쓰여요. 물까지 갖고 있어요. 되게 무겁겠죠. 근데 얘는 수영장 물까지 닿으면 무겁고, 얘도 무거운 게 뒤에서 누르고 있어요. 웬만하면 이거 부러집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 강한 그런 부재이기 때문에, 프리캐스트 부재이기 때문에 이걸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소처럼 이 두 개가 밸런스를 맞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수영장은 이쪽에서 받쳐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Y자로 되어 있는 기둥에다가 얹은 거죠. 그래서 이 수영장의 하중은 이 Y자 기둥이 한쪽에서 받고, 하나는 여기서 받고, 이 힘은 일로 전달돼서 이 아래로 기둥으로 해서 땅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누르는 힘을 이거가 이 반대쪽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상쇄를 시켜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쭉 가서 이쪽에는 또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요 빔 위에 이게 또 얹어지죠. 이 위에 지붕 같은 거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둥 위에 기둥이 서고 그 보가 반복돼서 올라가는 격자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다 어긋나 있어요. 시소처럼 다 어긋나 가지고 그것들을 카운터 밸런스를 아주 세심하게 맞추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공사하는 게 되게 짧게 걸렸다고 들었어요, 저는. 딱딱딱딱 조립하고 끝나가지고. 물론 골조는 빨리 끝났겠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와 창틀 붙이고 하는 것들은 오래 걸렸겠지만은, 제가 마지막에 하나 보여드릴 게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건축가가 가져야 되는 되게 중요한 덕목, 능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직관적으로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직관적으로 그걸 파악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걸음을 걷던 뭐 이유였었는지 간에. 근데 건축가가 뭐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게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혹은 아까처럼 콘크리트 빔을 해서 여기다 내렸는데 이게 이렇게 쓰러지니까 이쪽에다 더 무거운 걸 가까운 데 얹어서 밸런스를 맞추고, 근데 이 부재는 이 두 개의 무게를 다 견딜 만큼 단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계산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건축가분이 아주 그걸 극도로 사용해서 만든 주택인 것 같아요. 건축가들이 스페인의 작품들이 멋있는 게 많아요. 섣불리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건축가들은. 왜냐하면은 여긴 비가 잘 안 내리는 곳이거든요. 잘못 따라하다가는 우리나라는 단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콘크리트들이 다 열을, 이렇게 열교 현상, 어려운 말로 콜드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냉기를 다 전달하는 브릿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오늘같이 추운 날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방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처럼 장마철에 비 오잖아요. 다 비 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참 대단해요. 이 혹한의 기후에서 참. 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게 되게 재밌어요. 요게 20톤짜리 돌을 저기다 얹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20톤짜리 돌을 여기다 안 얹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서 얘를 눌러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 코너를 보시면 얘가 뭐하고 비슷합니까? 우리가 봤던 CCTV 사옥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쪽에서 캔틸레버, 저쪽에서 캔틸레버거든요. 그 CCTV 사옥 같이 코너에 받치는 기둥 없이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지탱해 주는 게 이 20톤짜리 돌인 거예요. 이걸 뒤쪽에서 시소처럼 눌러주니까 얘가 쓰러지지 않고 이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하중들이 이루 전달되고 이루 전달되고 이루 전달되고 전달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달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이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활용점정처럼. 근데 이걸 빼는 순간 얘는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왼쪽에 여기 사람 서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마스터 베드룸에서 나가는 발코니인데
사실 모르겠어요. 스페인의 법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마스터 베드룸에 난간이 없습니다. 저 발코니에. 술 먹고 나가서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일단 이분의 건축적인 그 컨셉은 거기에 마드리드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다 난간 없이 만들어 놨죠. 그 의외로 되게 아이들 방은 되게 험불해. 2층 침대에다 다 때려 넣었어 그냥. 얘네들이 사춘기 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마스터 베드룸에서 나와가지고 저 수영장에 딱 뛰어들어서 한번 수영 딱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생존하는 건축가 중에서 리카르도 보필 집 말고는 제일 럭셔리했던 것 같아요. 저의 페이보릿 집입니다. 제가 본 건축가 집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집이에요. 라퓨타라는 만화 영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라퓨타 만화 보시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성에 처음에 안착을 해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장면이 있어요. 호수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폐허된 건축물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거하고 제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이분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이게 시멘트 공장이었대요. 그 공장이 이제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분이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개조를 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멋있게 해줬어요. 이분이 되게 솜씨가 좋은 건축가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좁고된 이런 기둥 같은 창문들이 있는데 그 옆에 이 나무, 이태리 뭐 이런 스페인 이런 데 이렇게 미루나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쫙 넣고서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뭐 이런 덩쿨 식물들 흘러내리는 거라든지 저는 제일 멋있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 거실이거든요. 사무실도 여기 있는데 이 2개 층 높이의 엄청 높은 천정고인데 거기에 2개 층 한 8m, 9m 되는 하얀색 커튼이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커튼이 없다면은 여기는 되게 삭막한 공간이었을 텐데 저 커튼이 정말 열일하는 거죠. 저 패브릭의 저 소프트한 느낌, 그 빛도 되게 온화하게 들어오고 저는 부드러운 느낌이 이 건물의 산업적인 느낌하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딱 건축주가 와가지고 미팅하러 왔는데 딱 이런 집이야. 이런 사무실이고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집이 좋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멘트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능적인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무소와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물에 다른 목적을 가진 것들이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갭이 생깁니다. 보시면은 회의 공간 천정이 뭐 왜 이런 사일로 뒤집은 것 같은 것들이 있고 왜 그런 천정고가 뭐 9m씩 되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디자인에서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그 다른 프로그램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근데 그게 멋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공간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거를 잘하지 못하면은 어설프게 나올 텐데 이분은 그 둘을 A라는 것과 B라는 것에 이게 하나로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C라는 걸 잘 만드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건축가의 터치인 거죠. 그걸 되게 잘하는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이런 것도 안 남아있어. 이미 비싸. 이거 되게 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노만 포스터의 돛다. 이게 노만 포스터 집이에요? 별로다. 생각보다 별론데? 근데 이 실내 공간은 되게 멋있네요. 그러니까 각 건축가마다 자기가 잘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이분은 오피스 빌딩은 뭐 세계 최고지. 근데 주택은 난 잘 모르겠어요. 와우. 이건 또 뭐야? 귄터 도메니크 슈타인하우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건축의 암흑기라고 생각하는 1980년대, 90년대의 그 디컨스트럭션이죠. 해치주의가 유행하던 시절에 지어졌던 건물일 겁니다. 이런 디자인을 왜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그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왜 많은 건축가들이 자신의 집을 설계하지 않는 걸까? 그렇다면 셜록 홈즈는? 글쎄요. 저는 자기의 집을 설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싸게 지을 수 있어요. 저 시골에 가면은. 근데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기 직장도 도시 안에 있고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맨날 여러 매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이 코로나 이전에는 꼭 집을 고를 때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어야 되고 가까운 곳에 좋은 카페가 한 4-5개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원도 걸어갈 만한 거리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제일 집값 비싼 데인 거예요. 이런 데가. 제일 땅값 비싸고 그런 데다가 집을 지어서 살려고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저같이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애들 학군, 뭐 교육 환경, 뭐 이런 거 막 생각해야 되잖아요. 애들 학원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그 의사결정의 그 헤게모니를 건축가가 쥐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여성 건축가든 남성 건축가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이 다 올해로 아마 대학을 다 보내는 걸로 졸업을 할 것 같아요. hopefully.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더 이상 저는 학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위치를 선정할 수 있겠죠. 저도 뭐 좀 이렇게 땅은 하나 산 건 있어요. 도심 속에 싼 땅으로 이렇게 사서 그런 데다가 이제 좀 지어볼까 합니다. 창피해서 안 되겠어. 아파트 산다는 거예요, 진짜. 주택에 살아야지 정말. 근데 저는 절대로 아마도 교회에 가서 계속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 떠지고 나면 바깥에 깜깜한 그런 데에서는 전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가 건축가들이 지은 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참 재미난 게 노먼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알바알토 같은 사람들, 대단한 건축물들을 남기신 분들도 자기 집은 의외로 오히려 좀 험불하고 되게 소박한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고요. 역시 그 중이 제 머리를 깎기는 어렵다. 그래서 진짜 자기 주택을 늦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이게 30대 섣불리 지었다가는 근데 물론 그런 걸 하면서 더 배우는 게 많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호미를 지으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계속해서 저도 제 집을 좀 지으면서 이사 다니면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